금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이 과열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금이 갑자기 비싸진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현금의 구매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은 그 붕괴를 거울처럼 비춰줄 뿐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격을 숫자로만 봅니다. 1g이 얼마냐? 1돈이 얼마냐? 온스당 몇 달러냐? 그런데 가격의 본질은 교환 능력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 그 숫자는 이미 가치가 아닙니다. 금은 그 사실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이 오르는 국면에서 진짜 질문은 금이 왜 이렇게 오르지가 아니라 내 돈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종종 시간과 자산의 차이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시기에는 평균 월급이 54만 원이었고 시간이 흘러 평균 월급이 351만 원이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월급이 크게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월급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는 몇 년을 모으면 접근 가능했던 자산이 지금은 수십 년을 모아야 닿을까 말까 하는 영역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고 그 차이가 수십 년 누적되며 구매력 격차로 폭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결국 통화량, 즉 돈의 양에서 답을 찾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유동성을 풀어 위기를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때마다라는 반복입니다. 한 번 풀린 돈은 다시 완전히 걷어들이기 어렵고 다음 위기가 오면 더 큰 규모로 또 풀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시스템은 겉으로는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그 대가로 통화의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을 볼 때 저는 단순히 차트의 상승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폐 신뢰의 하락을 봅니다. 금은 그 하락을 측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의 숫자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돈의 구매력이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 구조를 읽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은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통화 공급의 비정상적 팽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이 안전자산이라서 오른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금이 안전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가 위험해져서 금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즉, 금의 상승은 금 자체의 호재라기보다 화폐 시스템의 신뢰 하락을 반영하는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통화량을 볼 때 핵심은 총량이 아니라 속도와 반복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돈을 풀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긴축으로 되돌리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사이클은 다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유동성 투입 규모가 커지고 회수는 더디거나 불안전합니다. 이게 누적되면 시장에 남는 건 결국 과잉 유동성이고 그 유동성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파트가 올랐다, 주식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자산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화폐가 약해진 걸까요? 실제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 자산 가격의 상승은 실질 상승이 아니라 명목 상승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금은 미래의 불안을 반영하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통화 가치 희석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통화 공급, 화살표 실물, 구매력, 하락 화살표, 자산 가격의 명목 상승, 화살표 체감, 인플레이션 확대.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생활비가 오른다는 것을 먼저 느낍니다. 그 다음에야 자산 시장이 왜 이렇게 뜨겁지? 라고 질문하죠. 하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통화가 먼저 희석되고 그 결과가 물가와 자산 가격에 뒤늦게 반영됩니다. 또 한 가지 금을 이해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이
수요 폭발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위기 국면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금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은 화폐 단위 자체가 약해지면서 같은 금 1g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지폐가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 상승을 금이 강해졌다 로만 해석하면 절반을 놓칩니다. 금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화폐가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금을 사면 끝인가요?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요?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금 투자는 매수보다 포트폴리오 설계가 먼저입니다. 지금처럼 통화 가치가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금을 단순히 수익 상품으로 보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금은 돈을 벌기 위한 자산이기보다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 내 구매력을 지키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금, 은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원자재, 심지어 미술품 같은 실물 슬래시 대체 자산 전반을 동시에 띄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가격표가 오르니 부자가 된 것 같다는 착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내 자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돈 단위가 작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가격보다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정렬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자의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희소성.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자산인가? 금은 대표적인 희소 자산입니다. 둘째, 신뢰. 위기 때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에 기대지 않고 가치가 유지되는가? 실물금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인정됩니다. 셋째, 유동성. 필요할 때 현금화가 가능한가? 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방식에 따라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의 역할은 올라서 기쁘다가 아니라 떨어져도 버틴다입니다. 주식은 성장과 기대가 반영되어 변동성이 커집니다. 부동산은 지역, 정책, 금리, 유동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금은 궁극적으로 화폐 가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이라 통화 가치가 약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엔진이 아니라 리스크 완충제로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저는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현금 채권만으로 자산을 구성한 사람일수록 금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미 실물 자산, 달러 자산, 글로벌 분산이 되어 있다면 금은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면에서 경계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언론이 숨긴다. 금값이 무섭게 간다. 같은 자극적 문장에 휘둘리면 우리는 금을 공포 매수하게 됩니다. 금은 공포로 사는 자산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비중을 정하고 보관과 환금 계획까지 세팅하는 자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안전자산은 금인가 비트코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주목받지만 작동 방식과 리스크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기능적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분할 가능성과 이동성입니다. 금은 실물이라 쪼개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일상 결제 단위로 나누려면 가공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 과정도 번거롭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극단적으로 작은 단위까지 나눌 수 있고 디지털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 난민, 국경 이동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보죠. 실물 금은 무게가 있고 눈에 보이며 압수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암호를 알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 이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을 현대의 탈출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금이 오랜 시간 동안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온 이유는 가치의 근거가 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인터넷이 끊겨도 존재합니다. 전기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누가 발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즉, 금은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역사적으로 최후의 담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인 만큼 네트워크 자산 접속 점 기술, 규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스템이 유지될 때 강력하지만 시스템이 흔들릴 때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교 포인트는 변동성입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시장이 아직 상대적으로 작고 투자자 구성도 리스크 선호가 큰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규모가 커지면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건 조건부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자가 체감하는 리스크는 금과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금은 가치 보존에 더 강하고 비트코인은 이동성과 분할성에서 강하다. 따라서 둘을 비교할 때는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대비하는 위기 시나리오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는 감성적인 별명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 가지, 희소성의 설계입니다. 금은 자연이 만든 희소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코드가 만든 희소 자산입니다. 둘 다 마음대로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화폐 가치 하락 국면에서 대체 자산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희소성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가 체감하는 리스크와 가격 반응도 달라집니다. 먼저 금의 희소성은 물리적 제약입니다. 금은 땅에서 캐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량이 기존 재고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금 시장에서는 자주 스톡 투 플로우라는 개념을 씁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현재 존재하는 총량을 1년 생산량으로 나눴을 때 몇 년이 걸리느냐입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공급 증가가 느리고 희소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 스톡 투 플로우를 정책이 아니라 규칙으로 박아놓았습니다. 바로 반감기입니다. 일정 주기마다 신규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죠.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에는 신규 공급이 더 느려졌고 스톡 투 플로우 관점에서 희소성이 강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가 아니라 수급 구조가 장기적으로 더 타이트해진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때 공급이 규칙적으로 줄어드는 자산은 가격 변동의 방향성이 상방 압력을 받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희소성이 강화된다고 해도 단기 가격은 유동성과 심리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반감기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단순화입니다. 반감기는 구조를 바꾸지만 가격은 구조 위에 얹힌 유동성, 금리, 달러, 강세, 슬래시 약세, 위험 선호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즉, 반감기는 조건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 등장합니다. 왜 기관들은 현물 ETF 같은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냉정합니다.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거래가 커지고 그 위에서 수수료 비즈니스가 생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만들고 보관을 신경 쓰지 않아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으니 편해집니다. 다만 이 편의성은 대가가 있습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내 손에 코인을 쥐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구조 안에서 간접 보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수익률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관 리스크입니다. 금은 실물이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 금을 내가 쥐고 있으면 끝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자산의 실체가 코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키에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에서 내 자산을 결정하는 건 숫자 창호가 아니라
그 잔고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 프라이빗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거래소 보관과 자가 보관입니다. 먼저 거래소 보관부터 보죠. 많은 분들이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이유는 편리함입니다. 로그인만 하면 매매가 되고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되며 복잡한 지갑 설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가 큽니다. 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프라이빗 키를 관리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내부 통제가 무너지거나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내가 키를 맡겨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안전하다는데 왜 거래소는 털리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래소의 취약점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거래소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거래소는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내부 전산 장부로 처리합니다. 이 사용자 A와 B가 사고 팔았다는 기록을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출금/입금이 있을 때만 온체인 이동이 일어나는 구조가 흔합니다. 따라서 해커가 공격하는 대상은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 서버 지갑 관리 시스템 내부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자가 보관은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자가 보관은 거래소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개인 리스크를 크게 만듭니다. 프라이빗 키를 내가 보관하면 거래소가 털려도 내 자산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키를 잃어버리면 휴대폰 분실, 지갑 초기화, 시드, 문구 유실, 누구도 복구해주지 못합니다. 은행처럼 고객센터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산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순간 책임도 100% 내가 집니다. 그래서 대응책은 매수 전략이 아니라 보관 프로토콜입니다. 최소한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드 문구는 온라인에 남기지 말 것. 둘째, 단일 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백업을 분산할 것. 셋째, 큰 금액일수록 거래소 지갑 보관 방식을 분리해 다닐 실패 지점을 없앨 것.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저는 먼저 한 가지부터 정리합니다. 금은 단타 수익이 아니라 구매력 방어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행동 기준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내 자산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가를 먼저 진단하는 겁니다. 지금 국면의 리스크는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통화가치 희석. 둘째, 금리 유동성 변동. 셋째, 지정학적 충격. 이 3가지는 서로 엮여 움직이며 그때마다 금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 비중은 고정값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춘 방어 설계여야 합니다. 실행 전략으로 들어가 보죠. 저는 보통 금 보유를 3층으로 나눕니다. 1. 생존층, 2. 방어층, 3. 기회층입니다. 생존층은 위기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현금과 단기 달러, 그리고 필요하면 소량의 소형 실물, 금이 들어갑니다. 방어층은 통화가치 하락을 장기적으로 막는 층입니다. 이 구간이 실물금, 장기 분산 달러 자산, 일부 우량 실물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기회층은 변동성을 감수하고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층인데 여기에는 금, 은의 트레이딩 포지션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진 금을 어떻게 하느냐는 답이 나옵니다. 방어층의 금은 팔 타이밍이 아니라 보관 분산 환금 계획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사놓고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언제, 어디서, 얼마에 바꿀 수 있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물 금을 보유했다면 최소한 3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보관 안전성. 둘째, 형태의 다양성. 셋째, 매도 루트. 이 3가지가 정리되면 금은 불안한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산업 수요가 얹혀 있어 사이클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은을 방어층의 핵심으로 두기보다는 기회층에서 비중을 제한해 운영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금은 방어, 은은 기회. 이 프레임이 대체로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함께 가져가는 분들에게 조언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이동성과 희소성이 강점이지만 보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편의성 때문에 거래소에 장기 방치하는 건 가장 위험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비중을 작게 가져가더라도 보관 방식은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금값이 무서운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무서운 것입니다. 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통화 공급의 팽창, 구매력 희석,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구조가 먼저 있고 금은 그 구조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금이 오르니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이 어떤 구조적 리스크에 놓여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에게 늘 같은 프레임을 권합니다. 진단 화살표 배치, 화살표, 실행 화살표 점검입니다. 여기서 실행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생활과 자산을 동시에 방어하는 세팅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안심이 아니라 리스크로 볼 것입니다. 현금은 단기 유동성에는 필수지만 통화 가치가 희석되는 국면에서는 장기 보유가 곧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간을 나누고 목적을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당장 3에서 6개월 생활비는 유동성으로, 그 이상은 가치 보존 수단으로 분산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금 보유의 목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유했다면 얼마에 팔까보다 어떤 형태로 들고 있을까가 먼저입니다. 실물금은 지나치게 큰 단위만 갖고 있으면 환금이 불편해지고 지나치게 작은 단위만 갖고 있으면 매입 매도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 규모와 유동성 필요에 맞춰 단위를 혼합하고 보관은 한 곳에 몰아두지 않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달러 자산과의 조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은 달러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위기 때는 달러가 단기적으로 강해지는 패턴도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원화 기반 투자자는 원화 달러 금의 삼각구도를 가져가면 변동성을 줄이면서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맞히려 하지 말고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넷째, 비트코인을 함께 보유한다면 보관 방식이 곧 투자 전략입니다. 거래소에 장기 방치하는 습관은 가장 위험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 보관을 하더라도 시드 관리, 백업, 분산 원칙이 없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매력인 자산이지만 동시에 운용 책임이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 전에 먼저 보관 프로토콜을 세팅하는 게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구조를 모른 채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금이 오르면 흥분하고 금이 조정받으면 공포에 팔아버리는 패턴은 결국 구매력 방어라는 목표와 정반대로 갑니다. 금은 타이밍의 자산이 아니라 원칙의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이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고 있나.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금은 더 이상 불안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